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저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해는 직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돼요. 제일 긴 데가 400km. 그런데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라는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200해리면 370km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370km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740km가 있어야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400km밖에 없으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업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논의를 시작을 해요. 2001년도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되는데, 그래서 영해 12해리 빼고 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잠정조치수역. 이 잠정조치수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선란 1호,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이가 한 70m 되고 직경도 한 7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를 했는지 좀 보자. 그리고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갔는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막았고 그래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 첫째, 잠정조치수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업설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선란 16, 그러니까 딥블루예요. 깊을 심자에 남색 남자, 이런 이름을 붙은 양식장 2개 옆에 이 양식장을 관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양식장 2개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비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약 10여 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군사적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은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혹시 그걸 연결을 하면 마치 중국이 그 전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인공섬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영해에다 설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잠정조치 수역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나가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서울에서 제3차 양국의 해양대화라는 게 열렸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거부를 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도 12개의 그런 설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국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저 불법 구조물 여기도 조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 조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런 불법 구조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 구조물은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더 많이 바다를 차지하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군사 작전에 사용되게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북한과 NLL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우회적 침투로가 될 수도 있다,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상의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유권적 측면,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 인공 구조물이 이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 쇠기둥을 박은 고착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인공 구조물을, 대응 구조물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주겠죠? 너희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더하면, 중국이 2개 더하면 우리도 2개 더해, 10개 더하면 우리도 10개 더해, 이렇게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퇴거, 철거, 당신들 중국 영해로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계기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인공 구조물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부유식, 이동식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도 옮겨서 대응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 설비를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싸매야 된다. 양측에 그렇게 이제 소위 거대 구조물 시설이 있으면 군대 작전도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중국군 작전도 어렵겠죠. 중국은 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에. 하나가 대련에 있고요,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청도 밑에 황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5라는 최신의 중국의 강습 상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양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공 구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또 별도로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기지나 뭐 이런
특정 기관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간 그 기소서를 보면 중국 간첩의 행동책이고 중국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기소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중국의 영향력 통제를 받는 기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 공론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첩법 이든 뭐 통제법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외 없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첩법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이 된, 설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간첩법을 법제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거죠. 봐주고 이래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다 갖고 있던 건데,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의 약화, 와해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와해,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동아시아 국세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일 삼각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약한 고리. 뭐 미일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일은 한미보다 결속도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한미 동맹에 밀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상쇄분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중국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국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도 똑같은 거죠.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이익 범위를 설파하면서 양측을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할 말, 뭐 중미가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통해서 지나친 친미 일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조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올라간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면 한미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국 측이 끌어오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양한 한국의 유화 조치들을 하죠. 예를 들면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작년 5월에 리창 총리가 와서 한다든지, 또 올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이펙이 열리면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존,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게, 중국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사실은 당장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미국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식의 설득 방안, 한국식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